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75명으로 다시 크게 늘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서 방역에 부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산 백신이 나올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700명대가 되는데 휴일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라고 봐야죠? 네, 그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00명 초반대여서 오늘 이제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되게 화요일에 확진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 초반만 해도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오늘 160명까지 늘었고요. 사망자는 아직까지 큰 폭으로 늘지는 않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이제 2, 3주 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네. 그 중증화율이라고 해서 치명률과 위중증률을 합한 그런 그 비율이 있는데요. 그게 지난해 그 3차 유행 때, 그러니까 12월에 4.7%까지 올라갔었죠. 그때는 사망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최근에 이제 요양시설에 이제 그 접종도 이루어지면서 좀 줄었는데요. 3월에 지난달에는 1.7%까지 떨어졌는데 이달에는 그거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다는 게 방역 당국의 예측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주 초반에는 확진자 수가 확 줄었다가 중반부터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느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향이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이게 좀 잡히는 어떻게 보면 눌러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은 검사 건수가 절반인데 양성률이 그래서 거의 2.9, 3%까지 올라가고요. 이제 수요일이 되면 월화가 토일에 그 영향이 없어지면서 양성률은 좀 떨어지지만 확진자가 막 늘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한 50명씩 매주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증상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 정도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들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보면 이전에는 집단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는데 네. 지금은 접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훨씬 역학조사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계속 느는 걸로 저는 생각해야 되고 다음 주가 되면 수요일이 분명히 800이 넘을 겁니다. 예. 어쨌든 5인 이상 그 모임 금지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식의 개별 접촉을 통한 확산은 막는데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겨울 때보다도 훨씬 이동량이 많고 개인 접촉이 많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60% 이상 많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찾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많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감염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병상이 준비가 됐다는 거는 저는 그건 과거에 좀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아이들은 거의 증상이 없고 후유증 그 연구를 봐도 한 8주까지 기침이나 피곤한 정도가 약간 한 8% 정도. 그러니까 어릴수록 거의 증상이 없고 성인이 네. 돼도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은 데 비해서 이상하게 고령층 기저질환자 중에는 지금 이분들은 중증으로 가신 분이 대부분 일반 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고령층, 일반이라도 고령층이 되면 이렇게 조금 중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중증으로 가냐? 바이러스 감염인데 시기를 놓쳐서 그래요. 독감도 고령자 기저질환자 폐렴으로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환자가 병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 방침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생활치료시설이라고 말하는 게 좀 바꿔야 된다. 생활격리시설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격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격리하는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만 격리하는 거고 기침을 한다든지 발열이 있다든지 호흡이 약간 가쁘다든지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면역 억제를 쓰는 류마티스 환자나 이런 환자들은 금방 나빠지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입원하기 전에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그런 정도에서 증상 발현 일주일 전 효과적인 게 항체치료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하신 데서 아무 증상이 없고 아주 건강하신 분은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으면 퇴원하시고요. 지금 말한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55세라도 그분들은 항체치료제를 주사할 수 있는 생활치료 공간을 옆에 또 만드셔서 의료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입원, 거의 90% 이상 입원율을 감소시키거든요. 할 수 있고 60세 이상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폐렴 증상이 초기부터 발견당 있는 분은 입원하자마자 바로 항체 치료제를 주사해주면 이분들도 역시 90% 가까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입원율뿐 그래요? 아니라 사망률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위중증자 대단히 많이 줄 수 있고요. 사망자를 저는 0에 가깝게 이제 정부가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 의료 체계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확산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정부가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0의 목표를 가지고 저는 사망자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된 사람들 가운데 호흡기 증상 같이 뭔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금 격리 시설에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에 지금 보내고는 있지만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한 예로 40대 후반이신데 그분이 열이 일주일씩 났어요. 그분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력을 철저히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젊다고 그냥 놔두신 거죠. 네. 열이 나니까 해열제만 먹다 결국 병원 입원하고 3주간 입원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 거기에서 이분이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열이 나면 바로 항체 치료제를 주사했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시 내원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 70대에 입원을 병동에 바로 했는데 처음에 가슴 사진 정상이니까 아무 치료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3일 지나면 그냥 급성호흡부전은 빠져버리세요. 그래요. 결국 돌아가시거나 뭐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이런 사례들 몇 사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결국은 사망하시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부가 이런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네. 다시 의료 체계를 기반을 잘 쌓아주시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 백신을 맞지 못해서 코로나에 혹시 걸리더라도 아마 정부를 믿고 정말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사실 뭔가 그 추가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아니죠. 그 60세 이상이시면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항체 치료제 기준이 되시고요. 가슴 사진의 엑스레이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테리아 폐렴은 하얗게 변해요. 근데 네, 네. 이 바이러스 폐렴은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간유리라고 하죠. 이 유리가 뿌연 유리. 엑스레이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게 하얗게 변하면 이미 합병이 되신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 무조건 간단한 CT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상태가 나빠지지 않으면 CT를 안 찍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분이 병동에 입원하면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저설량 CT를 찍어서 말씀드린 그런 간유리 형태의 폐렴이 있으면 바로 치료가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확진 환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특별히 환자를 좀 상태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증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조기 말씀이시네요. 진단, 조기 치료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경남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자 가운데 지표 환자인 해외 입국자 2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는데 말이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그 변이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같은 분한테 전파가 됐고 영국 변이가 한 60% 정도 전파력이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치사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확진을 하신 거고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나시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완전히 정설이 만들어졌어요. 초기에는 우리가 공기 감염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공기 감염은 이제 됐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가장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게 기침하거나 이럴 때보다는 호흡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어떤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KF-를 쓴 직원들은 안 걸렸지만 네. 정말 많은 사람이 걸렸었고 또 한 분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설명회에 갔을 때 마스크 쓴 한 분만 안 걸리고 네. 다 걸렸었죠. 그 예. 짧은 시간에. 예.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코러스팀이라든지 호텔도 방을 나눠 쓰고 있는데 감염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구치소에서도 수천 명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접촉을 안 한 분도 나왔어요. 그런 여러 사례를 보면 이거는 100% 공기 감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기라고 지금 이제 정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건 어디 집에 있건 무조건 환기를 자주 해야 되고 교실에도 문을 열어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 밀폐된 공간은 도저히 문을 열 수 없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만 해도 한 40~50%를 감량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환기나 그런 마스크, 우리 마스크를 쓰는데 실내에서 보시면 이 덴탈 마스크 쓴 분들이 꽤 있는데요. 덴탈 마스크는 절대로 공기 감염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밀폐된 공간에 계실 때나 대중교통을 타실 때는 꼭 KF 쓰셔야 되고 여름이 오더라도 그 비말 차단 마스크는 앞으로는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데, 또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이 국내 변이주 감염자가 지금 500명을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는 이제 일정 기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이제 해외 유입과 국내 발생을 놓고 보면 이미 이제 국내 발생의 그 확인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넓게 퍼지고 있다는 것.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서울을 제외하면 영남 지역 쪽에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확인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뭐 충북도 있고요, 예. 울산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변이 감염이 확인된 국내 집단 감염이 38건까지 늘었고요. 매번 신규 확인 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이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영국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확진 새로 나오는 환자의 거의 50에서 80%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인도도 어떤 그 특정 주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9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뭐 이제 점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검사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은 특히 경남 지역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도 계속해서 진해, 사천 이런 곳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 지역을 특정을 해서 아마 이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뭔가 집중적인 검사 내지는 연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방역 수칙에 있어서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2주간의 뭐 격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는 데는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세요? 그 전파 기간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격리 기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배양을 시켜보면 생존하는 기간이 평균 7일이고 우리나라의 최장 12일 정도였기 때문에 2주 정도 격리면 바이오블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영국 변이가 대부분이 나오지만 우리 영국 변이는 사실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이 대부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남아공 브라질하고 지금 인도 변이거든요. 인도 변이는 이미 남아공 변이가 같이 들어간 이중 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조금 고심을 많이 해야 되고, 영국 변이가 많은 건 당연히 미국하고 좀 유럽이 영국 변이가 우세종이라서 우리나라가 영국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인도를 보면 인도 변이가 전파력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지금 아직 통계적으로 확실히 나온 건 없지만 최소한 20% 이상 전파력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인도 지금 내에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인도가 아직 그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예. 치사율이나. 하지만 인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고 치사율도 높을 거라고 전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의 이런 방역, 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벌써 10여 개국 이상이 인도를 지금 막고 있어요. 입국을. 예, 예. 국내에도 조금 다른 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인도 변이 자체가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남아공 브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더라도 사실은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2차 백신이나 3차 백신을 RNA나 노바백스 같은 걸로 이 남아공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또 추가 접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 외에 지금 일단은 그 입국이라든지 이런 그 유입을 막기 위한, 아니면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좋은 건 입국 제한이죠. 예. 예, 막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 변이나 이런 남아공은 지금 시설에서 격리를 하는데 인도 변이는 시설에 격리를 안 하시고 그냥 자가격리라고 얘기하셔서 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아공은 시설을 격리하는데 인도 변이 남아공 브라질이 들어가 있는 이중변이거든요. 예. 근데 인도 변이는 왜 시설에서 따로 격리를 안 하시는지. 왜냐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분명히 이탈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다시 이제 좀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인도 변이와 관련된
환자의 경우 격리만 한다고요? 자가 격리를 예, 한다고요? 시설 격리가 지금 남아공처럼 안 되는 것처럼 제가 발표에서 봤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정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니 일단 예. 환자인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자가 시설 격리가 환자가 되잖아요. 아니고 입국을 하고 나서. 그렇지 입국하고 아, 나서 입국자가. 그런 예.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남아공이나 인도가 굉장히 변이가 문제가 되니까 네. 저는 시설 격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파 가능성이 높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네. 격리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죠. 자, 지금 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18일부터 24일까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신규 확진 환자가 568명이거든요. 이 568만 명. 예. 그 가운데 인도가 217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가 일주 단위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그 환자의 절반 못 미치는 숫자 정도가 한 나라에서 나왔는데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7일 동안 217만 명이 확진됐고 사망만 15,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아무리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대국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작년에 그 한참 미국에서 환자가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뉴욕에 뭐 노상에 막 그 시신들 막 방치되는 이런 문제들 봤었는데 지금 인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의 의료 체계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엉망입니다. 예. 우리 교민 가운데 최근에 이제 사망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중증으로 이제 퍼져서 입원실을 찾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중환자용 병실에는 반드시 산소호흡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소호흡기가 갖춰진 인도의 병원을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며칠을 소비하고 병원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이분이 회복을 못한 상태가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 우리 교민들도 지금 그런 비슷한 그 상황이 많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우리 교민 가운데 100명 정도가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도 교민들이 지금 이제 그 전세기 들어오는 게 네. 이제 부부정기 그 항공편 입국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 5일부터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인도는 아주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 이제 더 이상 인도에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들어오시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한 대로 우리도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걸 좀 보내야 되겠죠. 네. 진단 키트 같은 거 좀 보내서 교민들을 어떻게 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부는 들어갔지만 네.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뭐 자기네들 속내는 있지만 어쨌든 앞다투어서 공급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예. 물자들은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발생을 뭐 어떻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인도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확정됐습니다. 3분기 내에 1,000만 명분, 연말까지 추가 1,000만 명분이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바백스사와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어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네. 공장에서 올해까지는 그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게 돼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 만들어진 것을 이제 완제품을 만들게 돼 있는데 딱 그렇게까지만 계약이 돼 있었던 예. 것이죠. 그런데 노바백스의 책임자가 어제 와서 이제 합의한 것은 그걸 더 연장하자.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서는 노바백스의 기술을 제조 기술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고 뭐 또 물량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전문가분들은 가장 좋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여러 기존에 많이 써왔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노바백스의 제조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백신 자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노바백스 같은 경우 아직 임상 3상이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좋단 말이죠.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백신을 갖고 있던 그 플랫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상온 2도, 8도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요. 네. 1년 정도 이제 보관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예방률이 좋아서 우한의 원래 그 오리지널이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한 95% 이상 예방률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89%, 거기에는 영국발하고 남아공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89% 좋게 나왔고 또 남아공에 대해서만도 거의 60% 가까이 예방률을 보여주고 있고 한 27% 이상이 65세가 포함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뭐 독감하고도 같이 콤보 백신을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네. 만일 10월 이후에 노바백스를 접종하게 되면 뭐 백신 접종을 같이 독감처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긴 한데 아직까지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맞아서 네. 생기는 부작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의 백신들이 부작용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데노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이제 DNA를 갖고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드니까 RNA를 거치고 네. RNA 백신은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니까 한 단계가 거치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인체 그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단백질,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를 나방세포에 감염을 시켜요. 그런 감염된 나방세포에서 돌기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포닌이라고 인삼이 들어있는 네. 사포닌 증강제를 같이 넣어서 나노 지방 입자에 싸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백신이고 앞으로 만일에 이 리얼월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콤보 백신이라고 해서 독감과 코로나19를 이제 둘 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굳이는 없지만 이제 독감 백신을 따로 맞으려면 조금 불편한 감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잘 써서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독감이 거의 유행하진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건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맞고 원하지 않으면 한 가지만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우리나라는 외국 백신 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궁극적으로 국내 자체 개발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 개발을 목표하면서 총력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국내 백신은 5개 기업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으로 이 중 2개의 백신이 임상 2상을 개시하여 하반기에 3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 임상, 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에 있으며 올해도 예산 687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백신 개발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개발사가 총 5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하는 회사는 좀 더 있는데 이제 임상에 들어간 회사들이 있고 지금 뭐 이제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합성 항원 방식도 있고 DNA 백신도 있고 뭐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도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또 DNA 백신이라고 해서 또 다른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있는 올해 안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그 백신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히 최근에 이제 백신을 둘러싸고 뭐 어마어마하게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요. 지금 그 우리가 확보하는 백신 제조 기술이 향후 그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 바이러스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틀을 갖춰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mRNA 백신이라는 모더나나 화이자는 그 mRNA의 방식이 딱 그 정착이 되면 다른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거기에 기반해서 쉽게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백신 방법들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 문제는 그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좀 DNA 방식의 백신을 만드는데 백신을 그 파는 게 아니라 백신의 후보 물질, 이 후보 물질을 인도네시아에 한 1,000만 회분 정도
수출을 해서 거기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네. 백신 개발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백신이 백신 개발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은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요. 예. 이런 방식들은 상당히 좋은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제넥신 백신이 DNA 백신 제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RNA 백신이 우리가 세포 RNA를 넣어서 네네.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DNA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DNA는 RNA를 한 번 더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한 단계 전 단계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지금 우리나라 제넥신도 있지만 임상 3상이 들어간 그 또 백신들이 있습니다. DNA 백신이. 그래서 네. 그 백신에서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변이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점에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CR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 받은 시민 16명이 미결정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사를 해보니까 전원 음성으로 나왔어요.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한 수준으로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오게 되는데 미결정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마 지난해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약간 오염이 되지 않았나 추측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온 게 초기에 바이러스 적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회복기에 들어서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염 단계인데 지금 네. 전부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네. 아마 일부 기계나 어떤 사료의 오염이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건 정확히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전체가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뭐 회복기라고 하기에도 전체가 회복기라고 볼 수도 없고요. 초기에 막 바이러스 양이 작았다면 그분들 중에 일부는 또 확진이 됐을 것 같은데 전부 음성이기 때문에 네. 조금 결과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집단 감염이 됐는데 27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면서요. 네, 그 충남은 얼마 전에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랑방 구실을 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네네. 나서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 번 전수 조사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국인들은 이제 외부와의 접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기들끼리의 결속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숙사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같이 접촉을 굉장히 밀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감염이 되게 되면 주변으로 퍼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게 28명인데 이 가운데 16명이 중국, 캄보디아, 네팔 이런 분들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같이 되게 이제 이런 업체들은 산업단지 업체들은 식당 같은 곳을 이렇게 그 직원들이 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 식당 같은 곳 요즘에야 저녁에 이렇게 술집 많이 다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식당 같은 곳은 빨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로 N차 감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행히 어제 바로 부근 식당에 그 선제 검사는 들어간 것으로 봐서 네.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화도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단속 나온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근데 지난 2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늦게까지 영업을 한 거죠. 10시 40분에 공무원들이 갔는데 그 손님 둘이 안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를 하러 들어가려니까 술집 여주인이 그 여자 공무원 2명을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폭행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고서 같은 것도 막 찍고 그랬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또 있고요. 그리고 방역 수칙 위반은 한 번 했을 때 그 2월에 1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2회 위반이거든요. 네. 3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한 3가지 최소 3가지 정도의 혐의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